지금 유가가 벌써 이제 66달러 선까지 올랐죠.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내외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가가 오늘도 보니까 그 예멘인가요? 그 예멘 뭐 이렇게 반군인가요? 거기서 사우디 뭐 공격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장 시작할 때 유가가 또 한번 움직이긴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뭐 거기에 관련해서는 정유시설 파괴된 건 없다고 하니까 좀 리스크는 해소되겠지만 일단 중동 같은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증산 안 한다고 결론을 일단 냈잖아요. 근데 증산을 영원히 안 한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어느 시점에서는 증산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증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무조건 올라가겠다. 그거보다도 증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유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악재인 게 유가는 물가를 자극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그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사실 예상하기는 쉽진 않지만 저는 상단이 좀 막혔다고 보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가 이번 달엔 어쨌든 증산을 안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유가가 더 오르면 증산 카드를 꺼내놓고 이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는 지금 재정 여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서 증산을 할수록 당연히 재정이 더 늘어나거든요. 판매가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는 증산하죠. 미국은 그런 제재가 없어요. 미국 기업들은 오펙 관련 기업들이 아니니까 그냥 마음대로 증산해도 돼요. 유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러면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우디가 결국에는 좀 증산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좀 유가 상승은 좀 막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유가도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가 달러화에 좀 반응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재정을 분명히 풀면 달러화가 어느 시점에서 꺾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달러화 좀 약간 또 대척점이 있는 게 사실은 또 약간의 뭐 원유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유가는 지금 66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뭐 급하게 뭐 상승한다 이거보다도 조금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그 사우디가 이 오펙에서 증산을 하게 되면 네. 뭐 러시아도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유지가 된 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미국에 좀 압력이 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미국 업체들 채산성 맞추려면 네. 그 어렵잖아요. 그 무슨 업체지? 오일 그 셰일 오일, 예, 셰일 가스, 셰일 가스. 예. 하여튼 그러나 뭐 계속 상승하면 역시 인플레이션 네. 우려가 있는 거니까 예, 미국에서도 뭐 이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 뭐 그런 압력을 물론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행정부는 바이든이거든요. 하긴. 바이든은 셰일 오일 가스 기업들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맞아. 지금 신재생 쪽이죠. 네, 오히려 규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증산하는 것도 반대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셰일 오일 예전에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그 셰일 오일이나 이런 이산화탄소 좀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석유화학 기업이나 이런 쪽에 만약에 보조금도 많이 주고 증산을 오히려 독려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정반대 케이스인데 이 기업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사우디에 압력을 넣는다.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서 그 미국 쪽에 압력 넣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렇게 60불 이상에서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뭔가 그 혜택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유가가 아무래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누가 뭐래도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재고자산 평가이익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유를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그게 만약에 이제 60달러에 갖고 왔는데 그럼 이제 이동하는 중에도 유가 변동할 거 아니에요. 저기 중동의 사우디, 뭐 두바이 같은 데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2, 3개월 걸린대요. 그 가져오는 동안. 그래서 가져오는 동안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요. 그럼 내가 60달러에 구매를 했는데 70달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0달러를 벌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창고에 쌓아놓고
그다음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재고 자산 평가이익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유가 올라가면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그 정제해서 만드는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정제 마진도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가 오를수록 당연히 정유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더 있는 게 유가 오르면 또 좋아지는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이제 그 유가 상승에 또 관련해 가지고는 해외 건설사들 있잖아요. 해외 건설사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뭐 종목 얘기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지난 이제 유가 하락기에 실적도 너무 안 좋아졌고 중동에서 발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발주가 좀 나오려면 이 중동 국가들의 재정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그게 다 유가에서 나오거든요. 유가 하락기에는 당연히 줄어드니까 발주가 안 나오는데,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어느 정도 발주가 나올 수 있고, 또 원자재 관련 기업 나라들이 뭐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들도 원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원유 따라서 올라가면 이쪽에서 뭐 신도시 개발이나 재정이 투입되면서 공사 수주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를 많이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당연히 좀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해외 건설업체나 아니면 이제 정유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라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제 반대로 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피해주죠. 피해주라는 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항공주들 당연히 안 좋고, 기름값 오르니까. 예, 또 대표적인 피해주가 약간 그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게 이제 그 기반으로 하는데 원료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일부 영향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오일 기업 하니까, 정유 기업 하니까 SK 이노베이션이 또 떠오르네. 이노베이션. 근데 이노베이션은 그러니까 지금 GS랑 SO이라고 이노베이션 3개 딱 있잖아요. 네. 순수 정유는 SO일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거의 정유만 하고, GS도 GS 칼텍스가 있는데 지주사예요. 그래서 일부만 영향을 받고, GS가 지주사니까 그 밑에 또 GS 리테일도 있고 그룹 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간접적으로 영향받고, SK 이노베이션 물론 정유회사인데 이제는 정유회사로 사람들이 안 봐요. 그러니까. 그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이 정유주면 오늘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근데 지금 급나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SK 이노베이션 이제 정유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 네. 그 아까 창에서 그 질문해 주신 분 중에 아주 절박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삼성 SDI. 아, 삼성 SDI. 네, 삼성 SDI가 너무 떨어지니까 네.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지 않냐. 왜냐면 삼성전자도 지금 재미없으니까 네. 이렇게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 삼성 SDI. 근데 SDI도 정말 여러분들 한번 월봉 차트 보시면요,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진짜 거의 80만 원까지 한번 찍었었어요. 얼마에서요? 아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얼마 전에 30만 원, 40만 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거의 뭐 2배 반 이상. 네,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 시장 커지고, 이거 잘하면 현대차 그룹에도 납품할 것 같고, 일각에선 테슬라 납품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팩트는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SDI가 물론 이 점은 좋아요. 양사가 소송하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가 대안주가 된 거죠. 야, 저거 머리 아픈 두 기업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그거 진짜 순수 회사예요. 다른 회사들은 화학이 껴있는데 이 삼성 SDI는 배터리만 하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얘가 깔끔한 것 같아. 이거 하자.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지금 왜 못 가냐? 일단 소송 결과가 나왔죠, 두 회사가. 이제 거기다가 삼성 SDI의 최대 리스크가 뭐냐면 증설을 못 했어요. 아, LG하고 SK 이노베이션 증설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SDI 주주분들이 제일 지금 답답해하는 게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헝가리 쪽인가요? 그쪽에 드디어 증설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미국 증설. 미국에 사실 거의 공장이 없어요. 지금 삼성 SDI가 일부 조금 있다고는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고, 삼성 SDI도 빨리 미국에 터를 하나 만들어서 대규모 공장 지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시장의 성장은 미국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잘 그려주면 주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디 도망갈 기업은 아니니까 삼성 SDI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증설을 원하는 투자들의 욕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율 경쟁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왜냐 LG화학은
압도적이죠. 뭐 웬만한 자동차 메이커의 다 납품하고 요새 다크호스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소송 리스크가 있는데도 막 현대차 그룹에 납품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따내더라고요, 수주를. 근데 삼성 SDI가 요새 좀 잠잠해요. 이게 뭔가 수주를 따낸 뉴스가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SDI가 빨리 그 수주를 따내는 거. 근데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3차 이 GMP에 뭐 수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도 좀 일부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실제 그 수주 따낼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우리가 경기 민감주 유가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 다루다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기 민감주로 그 가는 게 네. 아까 우리도 얘기했던 기술주보다 네. 낫느냐 이런 네.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네. 계속 빠지니까. 네. 근데 뭐 그 의견은 어때요? 지금 SDI 대신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거 아, 저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SDI가 너무 빠졌어요. 조금 높았을 때는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가가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 단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뭐 이것만 빠진 게 아니라 뭐 LG화학도 그렇고 많이들 빠졌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앞이 안 보인다면 저도 교체하시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배터리 3사는 세계 5등 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세 개 다. 예, 세 개가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세 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삼성도 어차피 투자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 성장성이 꺾일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 그게 왜냐면 1월 달에 유럽차 데이터가 나왔는데 유럽이 성장이 좀 꺾이긴 꺾였어요. 아 전기차. 네, 전기차 배터리. 왜냐면 전기차 판매도 둔화되고 왜냐면 12월에 너무 많이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근데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미국은 아직 안 열렸어요. 자동차는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대 그렇죠. 시장이. 여기가 다 바뀌거든요, 앞으로. 근데 왜냐면 트럼프였으면 오히려 속도가 되게 늦었을 텐데 바이든 행정은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성장 기업을 굳이 또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팔고 교체까지 하는 거는 저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좋지만 SDI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뭐 포든이 뭐 얘기하셨지만 내연기관들에서 지금 전기차가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새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힘들어요. 예전에는 속도가 느렸어요, 경쟁사들이. 저만큼 달려나갔는데 테슬라를 이제 조금씩 위협하는 모습이 조금씩은 보여요. 그리고 테슬라 이제 타신 분들은 다들 만족들은 하시지만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좋지만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기존 업체들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기존 업체들이 주행거리도 늘리고 하나둘씩 새로운 플랫폼 모델들을 출시하면 선택지는 소비자가 다양해지거든요. 그럼 굳이 테슬라를 내가 선택하려고 했던 분들이 선택지에 현대차, GM, 포드도 하나씩 올려놓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에 또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런 기업들이 뭐 루시드 모터스인가요? 네, 그 루시드 웨어인가 뭐 있던데. 테슬라 잡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기업도 있고 중국의 뭐 니오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점점 경쟁이 격화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후발주자 입장에서 잃을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다만 테슬라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뉴스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한테 최대 호재죠. 많이 만들면 좋거든요. 거기에 납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버릴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것들이 유가는 인상이 되고 그 기술주들은 자꾸 떨어지고 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금리가 상승되면 성장주들이 다 꺾이는 네. 거 아니냐. 이제 대세는 끝난 거 아니냐. 성장주의 성장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원자재, 뭐 유가만이 아니라 원자재들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원자재 오르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분리해 보면은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원자재들이 주로 오르지 예. 뭐 이런 우리 전통적인 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어요. 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4차 산업과 연관된 원자재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관련돼서는 당연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던 게 니켈, 코발트 같은 거. 이거 2차 전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원자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별 관련 없는 철강, 비철금속도 엄청 올랐어요. 예, 그것도 좀 많이 오르고 최근에 뭐 골판지 가격도 오르고 그거는 이거 쇼핑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지 가격, 뭐 목재 가격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거기다가 요즘에 뭐 이렇게 뭐 시멘트 가격이라든가 건자재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게 꼭 구경제 산업에 속해 있는 그 원자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쪽까지도 같이 지금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꼭 어느 게 더 뭐 이렇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데 다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해운 지수 있잖아요. 네. 그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2주 연속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운임 지수가 올라갔던 배경은 컨테이너선 공급이 안 돼서거든요. 그래서 HMM 주가가 그동안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공급이 조금씩 정상화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코로나에서 탈출하면서 생산이 재개되면 공급이 정상화돼요. 지금 이 원자재가 오른 이유는 공급 때문이거든요. 공급이 정상화되면 이 많이 올랐던 원자재 가격은 꺾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너무 국영제 산업에 속해 있는 그 원자재주 중에서 너무 오버스팅한 게 또 올라간 것들은 조금 오히려 조심하시고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많이 쓰이는 그런 재료들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뭐 대표적인 구리 같은 거. 구리는 전자기기에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은 이 사이클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계속 좋게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그 경기 민감형 원자재에 좀 속하는 구경제에 들어가는 그런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는 생산이 이제 정상화되기 때문에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좀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를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에 그 해운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앞으로 벌크선 쪽이 좀 유망하다고 보는데 벌크선. 벌크선은 그 우리 지금 얘기한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올랐잖아요. 이 운임이 용량이 아니라 가격 중심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운임 지수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운 쪽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해운 쪽은 했는데. 참. 근데 이제 해운 쪽도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컨테이너선이 있고, 그렇죠. 하나 이제 그 BDI 지수, 예, 이 벌크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HMN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선이고, 근데 그쪽은 꺾이는데 BDI 지수는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실제 원자재 반영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세요.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장기 용성 계약이라고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BDI 지수 오를 때 이익을 내는 기업도 있는데요.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무리 BDI 지수가 올라도 일정한 가격에 체결한 기업도 있대요. 그렇지. 근데 그런 기업은 수혜를 못 받아요, 솔직히. BDI 지수랑 무관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잘 구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4차 산업 원자재 이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그 한화솔루션 예. 태양광 관련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빠지는지 질문하셨던 분이 기억이 났어요. 그게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이게 태양광 설치량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좀 적어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 정도는 아닌데 좀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하나솔루션 실적이 안 좋았어요. 태양광 실적이 4분기에 좀 생각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 컸고 성장주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향으로 좀 한번 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 이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 기업인데 금리 오르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에 취약합니다. 실제 미국에 상장된 그 성장주들 중에서
태양광 기업들이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했어요. 아. 나스닥이 올라가는데도.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빠졌는데 결국 방법은 태양광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겠지만 태양광이 앞으로 뭐 성장하는 건 누구도 의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좋게 보는데 그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지금의 금리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주가는 옆으로 한두 달 정도는 좀 횡보하는 건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좀 더 스터디를 하시고 현명한 그런 결정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뭐냐면 그 이제 유가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희 당사에 최진영 연구원님이 이제 써주신 자료 그냥 제가 잠깐만 더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종료가 돼서 유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 뉴스는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 감산 수준이 유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감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란이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대요. 아, 이란이 뭐냐면은 2월 22일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란 측과 그 핵 합의 있잖아요. 네. 핵. 지금 요새 핵 문제 때문에 제재 좀 예, 풀어준다. 제재가 아직 있는데 이거를 그 지난 4일 날 이란 정부가 IAEA 이제 국제 핵 뭐 원자력 협회 같은데 이쪽에 그 기술회의 개최하는데 합의를 했대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협상이 돼서 이란 제재가 만약에 풀리면 이란이 바로 증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유가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약간 왜냐면 내가 증설을 원래는 증산을 하기로 했었어요. 4월에. 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란까지 가미를 하면 유가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란을 일단 염두에 두고 증산을 일단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이란이 만약에요 대선이 6월 18일 날 열린대요. 그 전에 이런 이벤트들이 마무리돼서 만약에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유가에는 영향을 일단 줄 수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이죠. 왜냐하면 증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란 제재가 풀리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또 유리한 게 있어요. 유가가 떨어지니까. 유가 떨어지면서 유리하고 또 이란에서 사업하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건설. 네, 건설 쪽에서. 그런 기업들은 이란이 또 열리면 이란도 사실 인구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이란이 인프라 투자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제재 받느라 뭐. 예, 그 역으로 건설업종한테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6월 18일까지 어떤 결론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뉴스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국에 그 동결된 이란 자산들이 그 해제된다 뭐 이런 뉴스가 예,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미국하고 잘 돼가나 이런 예. 생각이 얼핏 들었었는데 뭐 하여튼 지켜보면 네, 뭐 하여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예, 미리 왜냐면 이게 좀 건설업종에 그래도 약간 심리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벤트이기도 하거든요. 이란 쪽에 기 진출해서 큰 성과를 거뒀거나 아니면 이미 연이 다 있는 기업들을 기업들 중심으로 찾아보면 예, 되겠네요. 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그 궁금한 점들을 풀어주신 우리 염승환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